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떤 책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네. 녹음하는 오늘, 예. 그러니까 6월 23일. 예. 우리는 그냥 별날 아닌 것처럼 6.25를 이틀 앞둔 시점 정도로 이해하시는 또는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네, 오늘이 오키나와에서는 그 위령의 날이라고 해서 대단히 뜻깊은 날입니다. 1945년 4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약 83일 동안에 걸쳐서 이른바 오키나와 전투가 벌어지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이 오키나와 소설들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80여일 동안에 그야말로 오키나와의 이 융단 폭격을 퍼붓는 바람에 미군이 오키나와 전역이 초토화하고요. 수만의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의 그 위협, 협박 또는 세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집단 자결에 이르기도 하고 하는 비극적인 역사를 기리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교수님, 사실 오키나와도 그렇지만은 6.25 때 평양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미군의 어마어마한 폭격. 예. 네, 우리가 서울만을 얘기하는데 평양은 잘 모르죠. 평양이야말로 그야말로 B-29 그 폭격에 의해 초토화됐었죠. 우리 김PD 잘 아는 김은국 선생의 순교자라는 소설을 보면은 그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아니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폭격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그 폭격 맞은 곳은 미군을 존경하게 됩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또 미국 때문에 사는 사람들도 있는지라 미국의 마지못해 빌부터 사는 사람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자면 기생충들도 적지 않죠. 예. 근데 오키나와를 얘기하려면은 일본 근대 제국주의 역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동시에 일본의 이 세계 2차 대전 패전과 이 친미 우익 정권의 등장까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일본의 근현대사를 압축해 놓은 곳이 오키나와고요. 오키나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땅이 바로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긴 했지만은 이 류쿠 왕국이었던 이 오키나와라는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지난주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 사쿠라 진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쿠라 진다. 네. 제목을 치고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 보니까 우치다 타츠루, 시라이 이 사토시 공저 그리고 번역하신 분이 어디서 많이 낯이 익은 이름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정선태 번역. 교수님 정말 일본 문학의 또 대가 아니십니까? 또 우리 정선태 교수님은. 왜 이러십니까? 진도 나가겠습니다. 예. 일단 우치다 다츠루는 1950년생인데요. 일본 현대사를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는 사상가 반열에 오른 사람입니다. 원래 전공은 프랑스 현대사상인데 이 일본 전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그리고 교육, 영화 등 다양한 그 영역에 걸쳐서 글쓰기를 하면서 일본 현대 사회를 아주 신랄하게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비판하는 그런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죠. 한국에도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라이 사토시라는 학자는 1977년생입니다. 이 정치 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레닌 전공자입니다. 영속패전론이라는 책으로 소장학자로서 스타가 된 아주 유명한 친구입니다. 우치다 다스루가 50년생이고
시라이 사토시가 77년생이니까 27년 사이에 그 틈이 있지 않습니까? 한 세대쯤 차이가 나죠. 한 세대 차이를 가뿐하게 넘나들면서 일본 현대사에 대한 아주 그 깊이 있는 통찰 그리고 신랄한 비판을 개진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쿠라 진다입니다. 예. 부제는 전후 70년 현대 일본을 말하다라고 달려 있는데요. 원 제목은 일본 전후사론입니다. 일본의 전쟁 후에 일본 역사를 논한다는 책인데 번역본에서는 사쿠라 진다라는 제목으로 바꿨네요. 사쿠라 진다는 말은 일본을 얘기할 때 한 상징적으로 쓰이죠. 사쿠라가 지는 것처럼 모든 천황폐하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치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화려했던 날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라는 허망함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네, 몇 가지만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책을 번역하다 보면은 많은 걸 배울 때도 있고 내가 보지 못한 지점을 발견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책 역시 일본 현대사를 바라보는데 그리고 일본 현대사를 지렛대로 해서 아시아 역사를 바라보는데 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데도 아주 중요한 참조가 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책이니까 많이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조그만 출판사도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우주소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농담이었고요. 예. 원래 농담성이 진담에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예. 키워드 셋으로 제가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애국인데요. 애국하면은 한국 사회에서는 마치 우익의 독점물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태극기 부대, 태극기 모독 부대. 라는 말이 정확할 것 같은데, 애국하면은 그 불량배 우익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네.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도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치 철학에서는 이 애국이라는 단어를 둘로 나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영어 표현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 패트리어트라는 말 있잖아요. 애국자 할 때. 글쎄 말입니다. 네, 그 패트리어티즘이라는 그 애국 또는 애국심이라는 말이 있고요. 내셔널리즘이라는 말로 쓰는 애국 또는 애국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패트리어티즘은 이 자기 향토에 대한 사랑,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대한 애정, 그리고 내가 함께했던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그 친밀감, 뭐 이런 수준에서의 그 향토애 또는 그 애국, 나라로 확장되면은 자기 나라에 대한 사랑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은 아래로부터 민중의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향토에 대한 사랑, 그리고 향토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이렇게 패트리어티즘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애국심입니다. 첫 번째 애국심이고요. 두 번째 내셔널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그 애국심은 위로부터 국가의 엘리트가 조작해서 민중에게 강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부에 순종하고 나아가서는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서 오만한 우월감을 갖게끔 하는 그 사상, 이게 내셔널리즘입니다. 방향성이 전혀 다르죠. 예.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이래서 이런 애국심을 가장 값싼 나라 사랑의 방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그 값쌀 뿐만 아니라 혐오와 증오에 기반한 자기 사랑 방식이라는 것이죠. 대단히 그 터부시해야 할 파토스라는데 이 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트리어티즘과 내셔널리즘을 확실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 PD가 전하 나라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는 아마 패트리어티즘에 가까울 겁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 내셔널리즘은 위에서 명령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 저자들은 이런 애국심, 불량배 애국심, 불량배 우익들의 애국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 한국의 우익들도 일본의 불량배 우익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단히 흥미로운데요. 2011년 3월 11일 이 후쿠시마 원전 폭발, 핵발전소 폭발이 일본사에 던진 메시지는 대단했잖아요. 예. 근데 이 핵발전소 폭발로 아베 정권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2009년에 민주당에 빼앗겼던 정권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그 계기로 아베가 다시 권력을 장악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원전의 위기가 또 다른 우익의 등장의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흥미진진한데, 자, 그렇다면 애국주의로 돌아가서, 애국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기 땅을 사랑하고
자기 향토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고향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원전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아, 당연히 싫어하죠. 당연히 반대하죠. 예. 핵발전소가 터졌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안전하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잠재적 위기가 될 것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탈원전의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죠. 그런데 이 깡패 우익 새끼들은 자기 이권에 눈이 먼 우익 새끼들은 원전을 끝까지 옹호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앞에서 구분했던 패트리어티즘이 아니고 내셔널리즘이라는 거죠. 아주 그 깡패, 불량배, 자기 이권에 충실한 이 애국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국을 주장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자들의 애향심이나 향토애라는 게 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더불어 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건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김 PD가 이해하셨으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을 걸로 예, 합니다만. 제가 이해했습니다. 확실히 이해했죠. 예. 마찬가지로 전쟁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땅과 우리 앞에서 평양 폭격 같은 거 얘기하셨는데 자기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땅에 함께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할까요? 일어나지 않길 원할까요?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죠. 예. 당연하죠. 그 대답이야. 예. 근데 이런 가짜 우익들은, 불량배 우익 새끼들은 안보 마피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안보 마피아 새끼들. 이 자들은 끝없이 전쟁의 위기를 부추긴다는 말이에요. 근데 얘들이 애국자일 리가 없죠. 가짜들이죠. 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패트리어티즘과 내셔널리즘으로 구분되는 애국을 정확하게 구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아래에서부터 민중들의,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형성되는 자기 고향, 자기 땅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기반으로 한 마음이고요. 하나는 위로부터 조작된 타자에 대한 증오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자기 우월감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일본의 우익과 한국의 우익, 가짜 우익들을, 이 불량배 우익들을 읽어내는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싶어요. 내일 이완배 기자가 또 다루기로 했습니다마는 모 정당의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들 차별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 영락없구나. 일제구나. 일제. 영락 없습니다. 그 유명한 일제구나라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예. 그게 바로 불량배 우익이에요. 예. 타자에 대한 증오를 바탕으로 해서 마치 우리가 우월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건 자기 내면이 텅 비어 있다는 걸 반증합니다. 아니 그래도 교수님 이른바 전도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우리 김 PD 참 좀 더 세상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와인도 한잔 하셔야 되고 술도 한잔 하셔야지. 예. 이른바란 말 100번 몇백 번 해야 될 텐데 명문대학이니 뭐니 하는 대학 나왔다는 새끼들 한번 보세요. 예. 얼마나 천박한지.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제 옛날 표현대로 얘기하면 머릿속에 똥물밖에 안 들어있는 새끼들이 지도자임네 뭐네 40패스엠네 해가지고 큰 소리 치는 것들 보십시오. 예. 이게 바로 반지성적인 태도입니다. 예. 어떤 타자에 대한 혐오나 증오를 대가로 해서 자신을 증명하는 자들은 대단히 반지성적인 자들이고요.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 얼마나 황폐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스스로를 증명할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의 힘이 없는 자들이죠. 예.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고 자신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자기 성찰을 계기로 해서 비판의 가능성을 찾아내고 대안을 마련해내고 이런 능력이 없는 자들이 다른 것들에 대한 다른 요인들이나 사안들이나 이런 그 환경들에 대한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혐오를 통해서만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 자들이 누구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습니다만은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책의 키워드는 영속패전이라는 말입니다. 이 영속패전이라는 말인데 영속이란 말은 지속해서 계속해서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패전이라는 말은 전쟁에서 패한다는 뜻이죠. 근데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패전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무조건 항복한 것으로 알고 있죠. 네. 그리고 8월 15일 12시에 이 방송을 탄 이른바 천황, 일본 왕의 일왕의 그 항복 선언이 무조건 항복 선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오금 방송이라 그러는데요. 이 천황의 목소리를 옥구슬 같은 목소리를 그래서 오금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구슬옥자에서 옥에다가 네. 아름다운 구슬이죠. 네. 이 오금 방송이라고 하는데 이 오금 방송에 항복이란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래요? 네.
전혀 안 나옵니다. 우리가 항복으로 해석한 거네요. 그렇죠. 그걸 전쟁을 끝내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견딜 수 없는 걸 견디면서 내가 더 이상의 우리 식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끝내겠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야, 완전 유체 이탈이네. 지가 전쟁 일으켜놓고는. 그렇죠. 그게 바로 종전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겠다는 선언이지 네. 패전했다는 항복선언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일본은 무조건 항복한 나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입니다. 미국에 대해서만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종전했을 뿐이지 패전했단 말을 어디에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패전을 부인해온 역사예요. 계속해서. 예. 그런데 왜 영속패전이냐. 미국에 대해서 무조건 항복을 했다 그랬죠. 네. 미국의 패배한 대가로 다른 데서는 우월감을 확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끝까지 기어야 돼요. 끝까지 알아서 기고 알아서 패해야 됩니다. 이게 영속패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올리버 스톤이라는 우리 미국의 유명 영화 감독 있잖아요. 예. 지난번에 우리 미국 현대사 1, 2 하면서 봤듯이 이 양반은 일본은 미국의 위성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이 책의 저자들은 일본의 제2의 천황은 워싱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철저하게 미국에 예속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천황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보기엔 천황을 전쟁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 천황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이 미국의 모든 것을 바쳤다는 거죠. 미국의 속국이 됐다는 거죠. 기꺼이. 네. 속국이 됨으로써 천황을 구원했는데 또 다른 천황이 미국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속패전론에 빠져든 일본 우익들은 끝없이 미일 동맹에 모든 걸 걸고요.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보면은 미국에 버림받을까봐 안절부절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미국에 버림받는 순간 우리는 끝난다라는 그 불안들이 이 일본 우익들의 심성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의 속국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길이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이 아시아에서 대장 노릇하는 대가로 미국에 철저하게 예속돼 있었는데 또 아시아에서 조금 힘자랑하려고 그러면 미국이 한바탕 큰 소리 치면은 깨갱하고 뭐 쪼그라들고 이랬었죠. 근데 중국이 등장함으로써 일본의 위치가 더 위태로졌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일본 우익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영속패전론의 연장선상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패전을 부인하면서 미국의 속국이 됐고 끝없는 미국의 속국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본의 불안을 이 책은 아주 흥미진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핵심어인데요. 일본 우익들, 아베를 비롯한 일본 우익들이 빠져있는 충동이 바로 자멸충동, 파멸충동이라는 것입니다. 예. 스스로 모든 게 파탄 나와버렸으면 좋겠다는 그 충동이 빠져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먼 얘기 같은데 그게 먼 얘기 아닙니다. 요즘에 저쪽 애들 보면은 걸핏하면 파탄이란 말 쓰죠. 네. 경제 파탄, 안보 파탄, 일자리 파탄, 무슨 파탄, 무슨 징후, 자그만 징후만 보이면 무슨 파탄자 다 갖다 붙이잖아요. 그렇죠. 뭐 인사 파탄. 그건 역으로 보면은 저들의 그 한국의 그 불량배 우익들, 깡패 우익들, 그리고 자기 사익을 위한 그 우익들의 내면에는 파괴 열망, 파탄 열망이 있는 거예요. 이 차라리 다 무너져 버렸으면 좋겠다. 파괴돼 버렸으면 좋겠다. 왜냐? 자신들의 내면이 파멸되지 않고서는 다 드러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추한 모습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차라리 파탄에 이르렀으면 좋겠다고 꿈꾸는 거예요. 이 파탄에 이르러야 비로소 자신들이 권력을 쥘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이게 일본의 예를 비추어 설명하는 것입니다만은 너무너무 똑같아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아베가 민주당의 정권을 빼앗겼다가 다시 정권을 탈환한 게 2011년 3.11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이후라고 그랬잖아요. 예. 핵발전소가 폭발하고 나면서 사람들이 다 또 우익을 지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한국에서 이 탈원전을 비판하는 사람들, 전기료 파탄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 원전 핵발전소를 옹호하는 자들, 이 자들의 내면에는 이런 일본의 정치권들과 자민당 정치인들처럼 어떤 자멸충동, 파멸충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게 다 파괴에 이르려면 비로소 자신들도 다 이 속죄를 받고
또다시 권력을 탈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철저하게 일본 우익처럼 한국의 우익들도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절절매고 있다는 점.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한미동맹을 빼고서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네. 한미동맹 파탄. 이 말은 뭐 파탄 나기를 바라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끝없이 이걸 주문처럼 외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이들 안에 깃들여 있는 파괴 열망들, 이걸 자멸 충동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스스로 파멸되고자 하는 충동들이 깊게 깃들여 있다고 얘기하는데 일본 우익의 경우에 이 한국의 우익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세 가지 키워드로 일단 짧게 설명드려 봤습니다. 애국이라는 문제, 영속패전이라는 문제, 자멸충동이라는 문제. 일본의 우익들을 아베 신조를 비롯한 일본의 그 자민당 정권에 포진한 일본 우익 정치를 신라를 비판하면서 두 사람이 우치다 다스루와 시라이 사토시가 대담을 나누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데자비처럼 우리의 모습들, 한국 현대 정치사가 그대로 여기 어른거립니다. 일본이 미국에 철저하게 예속되는 대가로 친미 우익 정권이 성립했듯이 일본의 좌익들을 다 짓밟고 한국에도 철저하게 미국에 복속되는 대가로 친미 우익 정권이 성립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다 그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친미 정권들이 양국에서 지속돼 왔다는 것. 그 속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이니 뭐니 하는 국제적 역학관계가 성립됐다는 것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재밌죠? 예, 정말 이자들은 그냥 쪽발이들이네요. 저쪽에서 빨갱이 막 쓰니까 뭐 저도 쓰는 겁니다. 뭐 네. 우리만 쓰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예. 근데 그야말로 토착 외구란 말이 명언이에요, 명언. 딱 맞아듭니다. 네. 딱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 네. 그게 그 식민지 40년의 교육이 이렇게 질기게 남아서 저들의 의식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변형된 형태로, 굴절된 형태로 또 친미 사대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저들을 저렇게 비루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저들만 비루하면 상관없는데 우리의 정치, 우리의 삶 자체를 이렇게 비루하게 만든 것도 이런 역사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요즘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죠. 예. 네, 이른바 송환법을 둘러싼 중국과의 대결 아닌 대결이 네. 시민들의 시위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상황은 대단히 복잡한 듯한데, 예. 제가 제 역량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홍콩이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콩과 문학. 한 번도 그 두 단어를 엮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 홍콩 문학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을 저도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중국 문학이나 대만 문학은 얘기한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예. 홍콩 문학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 사는 곳이고 문학 없는 곳이 없죠. 그리고 문학만큼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삶의 색깔들을 잘 보여주는 장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푸른 사사이라는 출판사에서 홍콩 문학 선집이 나와 있어요. 예. 세 권인데 하나는 소설, 산문, 시 세 권인데 그 중에 소설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만은 홍콩 문학 선집 1 소설이 전체 제목이 월미각의 만두입니다. 월미각의 만두. 네. 예. 네, 월미각의 만두라는 그 엔솔로지죠. 일종의 모음집입니다. 네. 홍콩을 대표하는 작가 12명의 대표적인 작품 12편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네. 제가 아는 한 한국에 나와 있는 홍콩 문학 소설 엔솔로지는 이게 결정판이 아닌가 싶은데, 네네. 김태성과 김순진 두 분이 번역을 맡았는데요. 중국 문학 번역의 대표자들이죠. 네.
중국의 중요 작품들을 거의 다 번역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홍콩 문학 낯설다 하더라도 중국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이해, 특히 이 제국에 의한 식민지의 역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홍콩이 언제 이 영국에 조차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1997년 아닙니까? 1997년에 중국으로 반환됐죠. 조치가 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조차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100년쯤 된 게 아닙니까? 그 날짜가? 네, 나도 기억이 안 나서. 1842년 8월 29일로 이렇게. 네, 맞습니다. 됩니다. 1842년 이른바 아편전쟁 이후에 영국이 중국 땅이었던 홍콩을 조차했죠. 예. 그때야 조그만 시골 항구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편전쟁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영국 하면은 신사의 나라 이러잖아요. 예.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습니다. 자기의 무역 수지 적자를 만회한다고 차무역이죠. 네. 근데 교수님, 그 조차라는 말은 삭슬 내고 집이나 땅을 빌림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는데 당시 그 영국이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조차받은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일종의 도박 같은 놀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진 쪽에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진 쪽에서 돈을 내야 되고 그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그 벌금 대신 홍콩 땅을 내준 거죠. 그러니까 조차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정말 이 깡패들의 이권 싸움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네. 아편전쟁 얘기가 나오니까 무슨 얘기입니다만은 차무역 때문에 차무역으로 무역 수지에 불균형이 생기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생산되는 양규비, 아편 이런 걸 다 중국으로 이렇게 다 들여가잖아요. 예. 그럼 중국인들을 다 아편 중독자를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 저항하니까 아편전쟁을 일으켜서 중국 땅을 야금야금 갉아먹기 시작한 거죠. 이런 생양아치 짓이 네. 역사상 두 번 다시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근데 사실 근대사는 그런 역사예요. 영국뿐만이 아니고 포르투갈이든 네덜란드든 스페인이든 영국이든 다 그런 역사입니다. 그걸 또 그대로 본받은 게 일본 아니었습니까? 네, 이때부터 이제 중국의 열강에 의해서 그야말로 누더기가 되기 시작하죠. 네. 바로 홍콩은 이런 식민의 역사, 서양에 의한 동양 지배 역사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1997년 영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또다시 문제가 되죠. 이른바 일국 양제에 의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여기에 또 미국과 서양들이 개입하면서 문제를 확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대만도 문제죠. 대만은 미국이 1972년, 77년 요 무렵에 중국과 외교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승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타이완과 중국이 나뉘어 있을 뿐이지 결국은 하나다. 이건 역시 일국 양제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근데 그걸 다시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의 또 다른 화두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과 홍콩과 대만, 멀린 싱가포르나 또 동아시아 곳곳에 퍼져 있는 화교들까지 아우르면은 거대한 중화 문명의 어떤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이제 문학을 통해 조금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중국 문학하면은 중국 대륙의 문학만 얘기하잖아요. 네. 크게 중국 문학을 얘기할 때는 화문 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어를 화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름 화교 이러잖아요. 네. 중국어로 쓰여진 한자로 쓰여진 문학과 함께 또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화교들의 문학까지 아우르면은 어마어마한 문학장이 형성이 됩니다. 홍콩과 대만에서 나오는 한문으로 이루어진 문학은 화문 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뿐만 아니고 세계 곳곳에 또 중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 있습니까? 네. 중국 디아스포라들의 문학.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오싱젠이라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이자 드라마 작가가 있는데 네. 효국 작가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의 경우도 중국 문학의 영역에서 포함할 수 있겠죠. 이 영역에 포함할 수 있겠죠. 한국 문학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의 연변에 가면은 한글로 문학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일본에 가도 제일동포들 중에는 한국어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건 한국어 문학이죠. 또 동시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로 한국 사람들 얘기, 한국인들의 정서나 사상을 표현하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 한국 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북한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문학을 통해서 이 중국인과 중국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해서 오늘 홍콩이 이래저래 문제가 되기에 홍콩 문학 작품을 떠올리다가 이 월미각의 만두를 발견했습니다. 예. 오래전에 구입해뒀던 건데 제가 다 읽기는 어젯밤 오늘 새벽까지입니다. 예. 우리 이 오늘을 읽는 책 준비하기도 참 감춰졌던 책들 많이 읽게 돼요. 교수님 정말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또 교수님께는 한번 손때가 묻은 책이지만 또 먼지를 털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생소한 책이 아니니까요. 예. 네, 이게 7년 전에 나온 책인데 7년 전 고무렵에 아마 새로 나온 책이어서 사서 한번 쭉 넘겨봤을 거예요. 아마 이른바 손인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책장에 꽂아놨는데 네. 홍콩 하면서 문학하고 이 연결시키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책이 떠오르는 거예요. 손끝이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집중적으로 홍콩 문학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머리의 기억보다 손끝의 기억, 촉각의 기억이 더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걸 신뢰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말씀드렸듯이 책을 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겠다는 욕심 버리시고 한번 쭉 넘겨보십시오. 쭉 넘겨보시면은 손끝이 알아서 기억합니다. 네. 그러다가 필요할 때 찾으시면 됩니다. 손끝 알아서 갑니다. 네. 그쪽으로. 네, 이 월미각의 만두 12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리우이창이라는 작가가 쓴 아니, 다시는 헤어질 수 없어라는 작품 소개하면서 홍콩이라는 곳의 위치, 위상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산가족 얘기인데요. 이 류이창이라는 작가는 홍콩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 작품 80년대 후반쯤 쓰여진 것 같은데요. 정확한 연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나는 홍콩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판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대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스이엔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상하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룽이라는 사람은 대만에 사업하고 있는 사람은 나의 고모부고 이엔화라는 사람은 상하이에 살고 있는 나의 고모입니다. 그러니까 나가 홍콩에 있는 나가 이 대만에 있는 고모부와 상하이에 있는 고모를 만나게 해준다는 그 이야기의 전체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이 홍콩의 역할이 어떤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상하이라는 중국 대륙과 대만을 연결하는 지점이 홍콩인 겁니다. 그래서 1948년에 헤어진 부부, 그러니까 이 고모와 고모부가 있습니다. 30년 넘게 헤어져 살았습니다. 이 30년 넘게 헤어져 살던 이산가족이 된 두 부부가 나를 매개로 해서, 연결고리로 해서 홍콩에서 만납니다. 홍콩에서 만났는데 이 고모가 30년 만에 만난 이 고모부와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밀항을 할까 아니면 난민 신청을 할까 이리저리 고민을 하다가 여권 위조를 해서 태국을 통해서 이 고모가 대만 타이베이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40페이지에 달하는 긴 단편 소설인데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이산가족 얘기하면 우리도 각별하잖아요. 남부 이산가족 문제가. 근데 이 중국에서도 그게 우리 못지않은 듯합니다. 1948년에 상하이에서 타이완으로 철수한 그 고모부는 오랜 세월 동안 상하이에 두고 온 이 옌화라는 자신의 아내, 그러니까 고모와 그 자식을 대단히 그리워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편지를 주고받는데 이 바로 편지 중개소가 된 게 바로 홍콩에 있는 나라는 거죠. 그 부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탕룽은 타이베이에서 내게 편지를 보내면서 대신 고모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고모도 내게 답장을 통해 탕룽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나는 두 사람의 편지 중개소가 되고 말았다. 두 사람은 편지 왕래를 회복했다. 덕분에 탕룽은 스웨나의 위장병이 아직 다 낫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스웨나는 탕룽이 퇴직하고 나서 타이베이에서 플라스틱 공장을 개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스웨나는 편지에서 탕농에게 두 사람의 아들 건성이 이미 결혼하여 우시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탕농은 연달아 편지를 써보내면서 스웨나에게 당국의 홍콩 방문을 신청하라고 권했다. 네,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한데요. 네. 홍콩이 바로 대륙 중국과 대만을 연결하는 중개 지점이 된다는 것,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천안문 사태를 기억하면서 중국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시위들이 홍콩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중국 당국은 중국 대륙의 중국 당국은 대단히 홍콩을 경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민주화의 불꽃이 이 홍콩에서 시작돼서 대륙으로 번질 수 있다라는 위험을 감지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송환법을 강화하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또 대만과의 왕래를 인정하면서도 대만의 민주주의가 대륙에 상륙하는 것을 대단히 경계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자본주의와 함께 대륙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민주주의, 이게 대륙 공산당 정권을 괴롭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홍콩 문제는 중국의 변화를 읽는 하나의 바로미터랄까요? 잣대로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자본주의와 함께 민주주의가 확산한다면은, 그리고 소수민족, 티베트 쪽을 비롯한 여러 소수민족의 독립운동 또는 저항의 불꽃이 당겨진다면은 중공산당 정권으로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게 아마 이 균형을 깨는 새로운 대폭발 지점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홍콩의 시위가 바로 그런 중국의 대변화를 몰고 올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저는 합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더군요. 네, 문학 작품을 보면 그 지점들을 어느 정도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대만에서 플라스틱 사업을 하는 탕농이라는 고모부와 상하이에서 살고 있는 고모를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바로 내가 했다는 것이죠. 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고모와 고모부가 만납니다. 30년 만에 어렵게 만납니다. 우리 김 PD는 30년 만에 헤어졌다가 만나본 사람이 없어서 그 만나는 순간 어떤 표정일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아마 30년 만에 만나면 대단히 낯설 거예요. 그죠? 네. 부부가 그 지점, 그 문장의 맛을 보기 위해서, 이 문학 이 소설의 맛을 보기 위해서 그 부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탕농은 고개를 돌려 30년 동안 보지 못한 아내를 한참이나 쳐다보았다. 그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두 사람이 홍콩으로 보내 내게 전해달라고 한 편지 가운데 몇 통에는 사진도 동봉되어 있었다. 탕농이 이렇게 눈길 한번 돌리지 않고 오래 아내를 바라보는 것은 아마도 그녀의 늙은 모습에 놀랐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지나친 기쁨이 이지의 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고모는 젊었을 적에 피부가 아주 매끄럽고 윤기가 흘렀는데 지금은 무척 거칠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얗기만 하던 피부색도 어느새 커피색으로 변해 있었다. 변한 것은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더 두드러지는 것은 검기만 했던 머리칼이 희끗희끗한 회백색으로 변한 것이었다. 눈가에 물고기 비늘 같은 주름도 웃지 않을 때는 아주 선명하게 보였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탕농을 너무나 놀라게 했다. 네, 30년 만에 만난 이제 노부부가 된 이 남녀의 노인이 된 이 남녀의 노부부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리고 있네요. 네. 이렇게 낯설어하던 부부가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는 아주 환해집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가올수록 어쩌겠습니까? 고모는 상하이로 돌아가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왕복 티켓을 끊어왔으니까 고모부는 대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둘은 헤어지고 싶지가 않아요. 특히 이 고모는 상하이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아주 대단한 결심을 합니다.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돌아가지 않겠어. 어쩌겠습니까? 방법을 모색해야겠죠. 역시나 이런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편과 함께 타이베이에서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는 이 정의의 어둠의 세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이른바 여권을 위조하고 하면서 태국 화교로 갔다가 다시 타이베이로 들어가는 경로를 만들어주는
박정휘라는 그런 그 브로커가 또 있습니다. 이 브로커는 여기서는 상당히 정의롭게 보여요. 이 간절하게 중국을 떠나서 타이페이로 가서 남편과 살고 싶어하는 이 이엔화의 소원을 들어주는 세력이라면 정의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던 끝에 이 고모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권을 이조해서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서 마침내 어렵사리 이 대만에 도착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비교적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소설이에요. 이 류이창의 아니 다시는 헤어질 수 없어 라는 작품을 읽으면서 중화권에서 홍콩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홍콩을 매개로 해서 대만과 중국 대륙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조금은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스포일러니까 우리 대청자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예. 되게 재밌습니다. 어렵지 않고 재밌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 소설 읽으시면서 홍콩이 좀 더 가까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일 뭐 홍콩 간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홍콩이란 작은 도시국가 700만밖에 안 되죠. 예. 도시국가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상상하시면서 그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한번 이 소설을 매개로 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홍콩이란 그 작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 정말 그 엄청난 그런 사건들이 또 도사리였고요. 그 엄청난 사건들이 또 이 역사의 한 자취로 남았었고요. 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또 얽히고 설킨 그런 일들이 또 있었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홍콩 영화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내일 홍콩 영화와 함께 이 소설 다른 작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홍콩 작가의 단편 소설 한 편 보겠습니다. 네, 홍콩 작가 누굽니까? 예. 네, 어제는 류이창의 아니 다시는 헤어질 수 없어 소개해드렸는데요. 대만에 사는 남편과 상하이에 사는 아내를 홍콩에 사는 조카가 소개해서 만나게 하는 그런 소설이었죠. 네, 홍콩의 위상이랄까 위치를 잘 보여준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예스, 이름이 예스입니다. 필명인데 이 예스라는 작가의 작품 탈식민 시대의 음식과 사랑입니다. 제목이 좀 어렵죠. 탈식민 시대의 음식과 사랑. 일단 예스가 이제 현지어로 예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보니까 야사. 예. 네, 야사. 야사로 이제 읽는 건데. 네, 별 뜻이 없는, 별 뜻이 없는 필명이라고 합니다. 어조사 야자에다가 디스, 이것 사자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탈식민 시대의 음식? 네. 예. 탈식민이란 말이 좀 눈에 거릴 텐데요. 네. 식민지에서 벗어난 시대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탈식민주의 하면 상당히 복잡한 개념인데 짧게 말씀드리면 제국주의가 구성한 식민지에 대한 이론 체계 또는 식민지에 대한 인식을 식민지 관점에서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지배를 당한 입장에서 다시 재구성하고 저항하는 하나 일련의 사상적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를 들면은 일본이 식민사관이라는 걸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에 대해서 온갖 비하와 멸시의 이론들을 구성해내기도 했었죠. 그리고 식민지 조선에 대한 편견들을 확산 또 유포하기도 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조선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식민지에 저항했는지 그리고 조선의 관점에서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등등을 역으로 식민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관점에서 식민지 역사를 다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일련의 흐름을 탈식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얘기는 아실지 몰라도 좋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탈식민 시대란 식민지에서 벗어난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딱 맞습니다. 홍콩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홍콩이 1842년 아편전쟁 이후 영국의 식민지로 편입된 이후에 1997년 중국에 반환되기까지 1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국의 식민지였다는 것 다 알려진 사실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중국에 반환된 다음에도 중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 거는 다름이 없죠. 홍콩의 행정수반이라는 사람이 친중국의 성향이라는 걸 잘 알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홍콩 시위가 확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 홍콩 무구라는 슬로건 아래 시위가 퍼지고 있다 그러는데요. 네. 홍콩은 두려울 것이 없다. 두려울 것이 없는 홍콩. 이게 슬로건인 모양입니다. 아이고야. 네. 그리고 또한 뉴스를 보니까 엑소더스 대탈출이 현실화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제 홍콩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중국이 이렇게 간섭하고 드는 홍콩에서는 살 수 없다고 해서 대탈출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식민지에서 벗어난 홍콩이 어떤 미래를 구성할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국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홍콩 자치를 지속해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중국의 영향력 아래서 홍콩인들도 중국의 다른 소수민족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관계로 그런 상황으로 떨어질지 그걸 판가름하는 기로에 서 있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에스라는 작가의 탈식민 시대의 음식과 사랑은 여러 가지로 흥미진진한 작품입니다. 1990년대에 발표된 소설인데요. 음식이라는 걸 생각하다 보면은 아마 대만의 그 감독 이안의 영화 음식 남녀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음식과 관련된 소설, 영화들도 많이 있죠. 음식을 보면은 그 사회나 그 어떤 정치 공동체의 정체성 이런 것들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음식이 단지 먹을 것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개인이나 그 사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음식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이 나라는 인물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저녁에는 술집을 경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 업장에서요? 네, 그렇죠. 미용실이면서 저녁에는 짠하고 술집으로 변신하는 그런 업소를 운영합니다. 탈식민주의 얘기할 때마다 인용되는 개념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혼종성입니다. 혼종성과 유동성인데 혼종성이란 이 뒤섞여 있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미용실과 술집이 아무렇지도 않게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란 말은 끝없이 흐른다는 얘기인데요. 식민지나 제국이 갇히지 않고 이리저리 흐르는 모습을 유동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그 미용실과 이 술집을 동시에 경영한다는 게 이상하네요. 한 장소를 술집으로도 운영하고 미용실로도 운영하는 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도 상당히 그 복잡다단합니다. 이 소설의 표현을 빌면 산만하고 변덕스러운 개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생일도 여러 개예요. 우리도 이런 경우 종종 있는데 음력 날짜로 생일이 있고 또 신분증에는 관청 서류에 그 가짜로 찍힌 그 허구적인 날짜가 적혀 있고 나중에 양력으로 이모가 이 계산해준 생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생일 3개인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생일이 3개인데. 그래요? 김 PD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음력 생일이 있고요. 그걸 양력으로 계산한 생일이 있고. 그리고 관청에 면사무소에 신고한 날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에 박힌 생일이 따로 있습니다.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또 방송 나이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요? 그렇구나. 생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여러 개인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이렇게 생일이 여러 개냐를 따져보면은 사실 역사와도 관련이 있죠. 음력을 사용했던 시대와 양력을 사용했던 시대가 겹치는 지점에 우리가 살고 있었고요. 요즘은 대부분 요즘 아이들이 양력으로만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과거에는 태어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유아 사망률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1년이나 2년 늦게 연사무소에 출생 신고를 했죠. 요즘처럼 태어나자마자 바로 신고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저의 생일에도 약간은 좀 역사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좀 희박했던 그런 시점들을 이런 날짜들이 보여주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예. 아무튼 이 소설에서 나는 이렇게 생일이 3개나 되는 변덕스럽고 산만한 캐릭터, 정체성을 지닌 인물로 등장합니다. 네. 이리저리 만나는데 일본에서 온 사람, 태국에서 온 사람, 홍콩에서 온 사람, 온갖 곳에서 온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하고 연애하고 먹고 마시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음식을 초점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음식 좋아하는 김 PD도 당연히 알겠습니다만은, 요즘에 퓨전 음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퓨전 음식이라는 게 좋게 말하면은, 통섭적인 이 음식 문화를 창안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또 어찌 보면은 각각의 음식이 지닌 고유성들이 다 사라지는 음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홍콩의 음식 문화를 쭉 섭렵해 가면서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태국의 음식이 홍콩에 오면 태국의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음식도 홍콩에 가면은 한국 음식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홍콩 음식으로 변한다는 거죠. 또 이건 홍콩 음식도 아닌 유럽식 음식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하이드 공원 부근에 있던 이름이 같은 식당에서 먹었던 생강즙과 망고를 섞은 아시아의 맛은 어디 간 거지? 그때 먹었던 음식이 프랑스 음식과 태국 음식을 혼합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왜 이곳으로만 오면 그 맛을 찾을 수 없는 거지? 동서양의 다른 문화를 배합한 식단은 프랑스 느낌도 지니고 있고 또 독립적으로 태국의 매운맛과 존엄도 유지하면서 여전히 내 입안에서 없어지지 않고 감돌고 있는 것만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정말 존재했던 것일까? 아니면 내가 상상해낸 탈식민 시대의 음식에 불과한 것일까?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홍콩의 음식계가 강조하는 것은 대부분 서양식, 그것도 프랑스식 음식이고요. 여기에 결합된 태국 요리나 다른 기타 요리들은 그 고유한 색깔이나 맛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홍콩의 요리들은 프랑스 요리로 바뀌어버리고 여기에서 섞인 다른 음식들은 고유한 맛들이나 색깔들이 흩어져 버린 그런 그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탈식민 시대 홍콩의 문화의 모습, 그 뒤섞이는 모습을 이 음식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런 소설을 읽는 흥미입니다. 재미입니다. 식민지, 제국 이런 거 얘기하지 않지만은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서양화되어 있는지, 서양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탈식민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또 다른 문화적 층에서나 경제적 층에서나 다양한 측면에서 또다시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잠깐 묻고 싶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에서 독립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한국의 경우도 말이죠. 음식의 차원이나 다른 미세한 일상의 차원으로 내려오면은 식민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입는 옷부터 시작해서 먹는 음식에까지 우리의 고유한 빛깔들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면은 대단히 아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지점들을 이 소설은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탈식민 시대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시대의 음식과 사랑이라는 게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보고 싶었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의 친구 중에, 이 소설의 화자인 나의 친구 중에 마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리안은 이런 놀기를 좋아하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나와 사랑하는 사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이런 클럽, 이런 곳을 잘 아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를 찾아가는데, 그런 장소에 가면은 서양 남자들이 동양 여성은 반기는데 동양 남성이 함께하는 것은 대단히 좋아하지 않고 꺼린다고 하죠. 여기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 구절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위층 유럽 종업원들의 차별적이고 거들먹거리는 모습을 견딜 수 없어 아래층으로 내려가 술을 마셨다. 나는 완자의 술집들이 백인이 아닌 남성은 무시한다는 조간신문의 최근 뉴스로 인해 그들의 차별의식에 약간 화가 나 있었던 것 같다. 그들은 아시아계 여성들은 환영하지만 만일 남성이라면 자리가 꽉 찼다는 핑계를 대고 문 밖으로 밀어내버리곤 한다. 정말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마리아는 힘찬 노래에 맞추어 몸부림을 치면서 모든 감정을 쏟아붓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불만에 동의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한마디 했다. 그게 뭐 이상해. 줄곧 그래 왔잖아.
네, 이 마지막에 마리안이 내뱉는 말이 콕 박힙니다. 뭐가 이상해? 줄곧 그래 왔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서양 남성들이 찾는 이 클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동양 남성들이 들어오는 건 거부한다는 거죠. 아시아계 여성들이 들어오는 건 환영하지만 여기서도 엄연히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식민지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차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우리 예스라는 작가는 이 탈식민 시대의 음식과 사랑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바로 홍콩이라는 사회, 식민지와 식민지 상태와 또 식민지에서 갓 벗어난 상태의 그 혼란한 모습들, 혼종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리안을 비롯해서 나나 이 일본 여성인 그 요시코나 이런 여러 사람들이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났으면서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 혼란스러운 상태를 통과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홍콩의 시위도 식민지의 경험과 또 중국에 또다시 이 편입되려는 그 위기 상황의 그 경계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홍콩 소설을 읽으면서 홍콩의 과거와 현재를 가늠할 수 있을 듯하고요. 그리고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홍콩 시민들의 그 저항을 통해서 또는 탈출의 징후를 통해서 홍콩의 미래를 예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가 이어집니다.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사랑도 떠나고 난 다음에 혼자 남은 나에게 어떤 젊은 여성이 찾아옵니다. 옛날에 알았던 한 여성의 동생이라는 사람인데요. 예.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는 하얀 손바닥을 내밀었다. 나는 그 보드라운 손바닥에 나의 전화번호를 적었다. 그녀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내게 지어 보이며 말했다. 언니가 당신을 돌아온 탕자라던데요. 이 구절 상당히 의미 깊죠. 돌아온 탕자. 나는 속절없이 어깨를 으쓱이고 자리로 돌아가 양옆을 둘러보았다. 각기 다른 배경을 지닌 친구들이 한 탁자에 둘러앉아 이야기 재미에 푹 빠져서 기분 좋게 술도 거의 다 비워가는 것을 우쭐대며 보았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생활하면 또 어떤 새로운 인물들이 가입되어 들어온다. 이제 새로운 시대다. 일이란 때로 그다지 순조롭지 않기도 하다. 우리들은 항상 다른 의견을 지니고 서로 쉬지 않고 언쟁을 벌인다. 어떤 때는 상대방을 다치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함께 걸어가고 있다. 어쩌면 마지막에는 서로에게 어진 마음을 지니는 법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모두들 현재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 밤은 깊었고 밖에는 황량하고 쓸쓸한 거리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곳에 앉아있다. 떠나고 싶지 않다. 우리는 등불과 사람들의 소리 속에 남아서 따스하고 즐거운 이 순간의 거울 속 환영에 깊이 빠져있다. 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저로서는 가늠할 깜냥이 못 됩니다만은 니무리아 행진곡이 불려지는 홍콩 시위 현장이 그래도 남다르게 와닿는 것은 중국의 어떤 일국적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홍콩 시민들의 몸부림이 한 차례 몸부림을 그칠 게 아니라 독자적인 어떤 자치의 가능성을 열어 보이는 하나의 그 실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콩의 시위 현장을 눈앞에 목도하면서 홍콩 문학은 홍콩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또 홍콩인들의 삶과 어떤 꿈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어제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소설집 월미가게 만두, 그러니까 홍콩 문학 선집 1 소설을 모은 이 작품에 12편의 소설이 실려 있다고 했죠. 네. 다른 좋은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이 책 구입하셔서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 홍콩인들이 걸어온 삶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상상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국가나 공공이요 국민을 지배하려 들면 이런 저항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맞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무식하게 그 홍콩 주민들을 짓밟으려 하지 않고 네. 대화와 설득과 이미 그 영국식 민주주의를 경험했던 거 아니에요? 네. 이들에게 그런 자세 전환이 있었다면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니무리아 행진곡이 불렸다 그러잖아요. 네. 니무리아 행진곡이 불렸던 80년대는 정말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총을 직접 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잖아요. 네. 홍콩에서는 고무탄 쏘았다고 지금 저토록 그 저항이 드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도 감히 실탄을 쏘지 못하는데 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나중에 또 천안문 사태에 대한 이런 뭔가 역사적 규명, 네. 또 명예회복을 위한 또 움직임이 중국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겠네요. 예, 그런 네.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네, 맞습니다. 그 천안문과 관련된 시기가 다가오면은 관련 작품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이청준의 오래된 소설 행복원의 예수 골랐습니다. 네. 예수가 나오니까 또 관심이 있어집니다. 예. 네. 어떤 작품입니까? 먼저 이 소설을 고른 이유는 고른 게 아니라 이 소설이 떠올랐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텐데요. 네. 어제 대한애국당 천막 철거 소동이 있었잖아요.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를 휘날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 퇴행적이라고 해야 되나, 유아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 또라이라고 보는 분도 많습니다. 네.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행위들의 근거 예. 또는 그 행위를 뒷받침하는 밑바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뉴스를 보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이 종교랍니다. 네. 그것도 기독교겠죠. 그 nội容도 이해가 갑니다. 기독교, 미국, 한국 극우 세력, 이 삼각형의 꼭지가 성립하죠. 네. 그 구도를 놓고 보면은 한국의 극우 세력과 친미주의 그리고 개신교 이 선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대한애국당이나 우리공화당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지었던데. 우리공화당. 네, 아주 훌륭합니다. 예. 그건 아무나 지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요. 아주 쉬우면서도 딱딱 입에 달라붙고 오래전 향수도 불러일으키고. 박근혜가 점지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주 훌륭합니다. 그 영혼의 기운을 모아서 점지하지 않으면은 예. 이름 짓기 쉽지 않습니다. 예. 왜 알잖아요. 그 여사여풍이 얼마나 훌륭한 이름인지. 아유, 그 여사여풍 사자처럼 바람처럼. 이거 우리 정선태 교수님이 지어주신. 네, 그 장명 쉽지가 않습니다. 네, 100만 불짜리 장명이었습니다. 예. 얘기가 또 밖으로서 했는데 그 대한애국당이나 우리공화당이든 뭐든 이 자유한국당이든 뭐든 이 사람들의 정신적 기반이 바로 친미주의와 개신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신교에 몰두하는 이유가 뭘까? 특히 이제 대형 개신교를 주로 얘기하잖아요. 이거야 이제 산업화와 대형 개신교의 극우화 문제는 우리 김 PD의 전공 영역이니까 제가 감히 뛰어들 수 없습니다만은. 아니, 별 말씀을요, 교수님. 예. 제가 그 고민을 해봤어요, 이리저리. 우리 이청준 선생이 1967년에 쓴 소설 행복원의 예수가 딱 떠올랐습니다. 이청준 선생은 오랫동안 기독교와 구원, 용서의 문제에 천착해온 작가죠. 네네. 이를테면 낮은 대로 임하소서부터 광주민주항쟁의 알레고리를 읽히는 벌레 이야기, 우리는 밀양이라는 영화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당신들의 천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소설에서 기독교와 대결합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한국의 대형교회, 그러니까 산업화 과정에서 대형교회 등장, 그리고 그건 대형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전두환 독재 정권과 결탁해서 확산하기 시작하잖아요. 잘 알다시피 순복음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예수와 동격화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의로 하면서 모든 그 용서와 구원의 주체가 대형교회 목사가 돼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교황 철권 시대에 교회가 면죄부를 줬던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사실? 그러게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구원과 용서의 주체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나 그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가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가 됨으로써 어떤 사기나 어떤 폭력이나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예수님에게까지 도달하지 않고 대형교회 목사 수준에 다 그쳐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다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거기서 사함이 다 이루어지고 거기서 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들이 어떤 확신에 가깝게
저는 짓을 저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어떤 잘못, 어떤 사기, 어떤 부정을 저지르고 나서도 교회 목사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나면 다 끝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요 얘기를 바로 행복은의 예수라는 소설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나왔을 때 논란이 많이 됐겠어요. 뭐 종교 쪽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나마 그 60년대만 해도 기독교의 그 건강성이 살아있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소설가 이청준의 어떤 통찰력이나 해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먼저 제가 뽑아놓은 구절을 보기 전에 이 소설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도서관에 가셔서 읽어보시고요. 행복원이라는 고아원이 있습니다. 무슨 고아원 이러죠. 이 고아원을 통해서 이 선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예. 행복원 고아원인데 이 고아원에 나가 이제 살았었어요. 내가 생활을 했었죠. 네. 고아원에 가면은 뭐 나이든 일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저기 아이들 돌봐주는 뭐 사람들도 있고 그렇겠죠, 당연히. 그 중에 최노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최노인은 행복원이라는 고아원에서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엄마라고 불리는 누나뻘이라고 그랬는데 엄마라고 불리는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은 고아원 아이들을 돌봐주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 역할을 하는 누나뻘 되는 여성을 내가 몰래 좋아합니다. 근데 이 몰래 좋아하는데 이 여성이 어떤 특정한 아이, 맨들맨들한 아이만 좋아하니까 거기에 질투를 해서 아이에게 뭐 돌멩이를 던지면서 이제 이 고아원에 쫓겨난다는 얘기입니다. 추방이 모티프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고아원에서 나와서 여기저기 떠돌다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하고 어쩌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을 지탱해 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빙자한 모든 용서와 구원의 얘기들입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기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빌려오면은 그리고 예수님의 기대면은 모든 이런 죄들이나 부정들이 용서가 되는 것이죠. 행복원이라는 고아원에서 배웠던 걸 사회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속임수에 모든 속임수나 부정한 행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는 것이죠. 이 구절 보고 얘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나는 누구든지 속였다. 그리고 기도로서 용서를 받았고 용서를 받고 나선 또 시들해져서 다른 일을 생각했다. 네. 내가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것은 항상 속아 넘어가주는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나의 작업은 그 사람들과의 공모인 셈이었고 그 공모의 가장 적극적인 동참자들은 역시 예수에게 스스로의 용서를 맡겨두고 필요할 때 언제나 그것을 다시 꺼내올 수 있는 여유만만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나의 작업 대상이 꼭 그런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나의 작업은 대개 하느님과 조금은 관계가 되어 있고 애초에 나의 수련도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시작되었던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의 의지에 배반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은 어느 것이고 나의 작업의 대상이 되었다. 물샐 틈 없는 조직을 가진 군대에 대해서도 나는 완전 무결한 작업을 행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교회 다니는 흉내만 내면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 생각하고요. 또 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나요? 이런 모든 독실한 예수를 믿는 자는 모든 게 용서된다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사기 행각을 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푹신푹신한 침대가 그리워서 결핵 걸린 사람 행세를 합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용납이 되는 거죠. 이 소설의 표현을 빌면은 일요일마다 이 교회에 가서 열심히 아주 독실한 공부를 하고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온갖 못된 짓을 저질러요. 또 다시 교회에 가서 열심히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나는 일요일마다 교회로 가서 그 주일에 짊어진 죄를 벗는 데 걸리는 시간도 그만큼씩 길어져 갔다. 잘못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예. 이렇게 말하면 혀를 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지금 어떤 책망이나 동정 따위를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너무도 쉽사리 속아 넘어갔다. 더 이상 속여볼 재미가 나지 않을 정도였다. 그것은 내가 약간은 성실하고 그들처럼 하느님께 대한 기도에 열심인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좋기 그렇게 되었다. 예. 그들처럼 하느님께 대한 기도에 열심인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히 그렇게 다 넘어가줬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느님에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주면은 충분히 내 사기에 다 속아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속였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속아주고 또 나는 거기서 쉽게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이 용서와 구원은 내 손바닥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 행복원에서 저지른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잘못을 용서할 최종적인 주체는 자기밖에 없잖아요. 하느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자기 스스로 자기 양심에 호소해서 자기밖에 용서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자기가 또 다른 사람들을 다 용서해 왔다고 자신하고 있었죠. 네. 그리고 온갖 사기를 저지르면서. 근데 그것마저도 용서할 최종적인 주체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고아원을 찾아갔더니 이 고아원에 있는 그 나이 든 사람들과 죽은 최노인까지 불황아인, 탕아인 나를, 고아원에 쫓겨난 나를 용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벌레 이야기하고 주제가 상당히 비슷하죠. 네. 벌레 이야기를 보면은 내 아이를 죽인 마을의 유지 목사죠. 이 목사가 감옥에 가서 하느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평온한 걸로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전도연이 하느님이 어떤 새끼냐, 누군데 너 같은 데를 용서하느냐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영화로 얘기하자면 전도연 자기 마음속으로 용서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지가 지를 다 용서해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하셨을 줄 압니다. 그럼요. 예, 예. 하느님이나 예수님을 경유하지 않고 지들이 다 용서해버리고 지들이 다 구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정치적인 포악스러운 목소리들, 아주 더러운, 아주 그 천박한 얘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겁니다. 빨갱이부터 시작해서 혐오의 얘기들부터 아주 그 값싼 얘기들, 정말 그 입에 올리기도 힘든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얘기죠. 그건 그 이유인즉 바로 자기들이 예수고 자기들이 하느님이고 자기들이 다 용서하고 구원한다는 그런 자신감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이쯤 되면은 저들은 이미 종교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합니다가 아니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차원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죠. 뭐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교적 심성이나 이 종교적 파토스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 싸구려 식으로 아주 저열하게 이 저열한 정치적 그 감성에 결탁해서 종교를 팔아먹는 자들, 저들이야말로 하느님 앞에 정말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셈인데 하느님이 저들을 벌한다는 증거가 없어요. 네, 그러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김 전도사님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저 증거가 없다고 저렇게 막가는 자들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시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저도 참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목사인 이상, 그리고 기도를 한다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상 저들을 응징한다는 증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들의 사기술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뭐 아멘 할렐루야라는 말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거죠. 우리 지금 몸소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만은 북한 사람들 한 명씩 안고 죽으면 2천만 금방 죽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나 장아무개나 그리고 이 김아무개나 저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청준이 행복원의 예수에서 얘기하듯이 저들이 용서의 주체고 저들이 구원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기 때문이에요. 뭐 소수에 지나지 않는 개신교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하면은 정말 우리가 어렵사리 쌓아 올린 민주화 과정도 안으로부터 갉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으로부터 무너뜨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흉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런 짓들이 보일 때 응징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더러우니까 피한다는 식으로 고개를 돌려버리죠. 그래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이 평화나무가 생각이 나요. 김 PD는 개싸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진흙탕의 개싸움이 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자들,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할 때 저들과 합리적인 언어로 얘기한다는 건 정말 힘겨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싸워야죠.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는데 정말 훌륭하고 용맹한 개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행복원의 예수를 비롯한 이청준의 기독교와 관련된 소설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상당히 통찰력이 빛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특히 저 극우적인 방향으로 내달리는 저들에게 어떻게 브레이크를 달 것인지 고민이 깊어지는 시간에 이청준의 소설들이 어쩌면 참조점을 제시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청준의 소설 행복원의 예수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미 문학작품 속에서 교회는 맛이 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책을 덮으려다 보니까 포스트잇이 붙은 요 구절도 딱 눈에 띄네요. 이렇습니다. 예수의 손은 이미 비어버린 것이었다. 그의 손에서 알아맞힐 수 있는 것은 언제나 빈손이라는 것뿐. 그러나 예수는 결코 그 빈손놀이를 그만두려 하지 않았다. 아니 그만둘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 그의 손의 정체를 이미 눈치채이고 당황해진 예수는
지금까지 자기에게 속아온 인간의 복수가 두려워 그들의 말을 계속 고분고분 들어줘야 하였다. 인간들은 그 예수의 아픔을 눈치채고 나자 더욱더 그것을 이용하려고 들었다. 용서와 구원을 끝없이 요구했다. 인간들은 예수를 효험 있는 귀신이 되도록 요구했다. 원래 효험이 대단한 그들의 귀신은 손만 모으면 언제나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존재였다. 가엾은 예수는 이제 인간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귀신처럼 오로지 용서와 구원을 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다. 대형 교회 목사들의 꼭두각시가 된 예수의 참담한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 현재 맥락에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꼭두각시가 된 예수, 대형 교회 목사들의 꼭두각시가 된 예수의 참담한 모습을 그대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문장? 빛나죠? 예, 탁월합니다. 행복원 예수가 언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하셨죠, 교수님? 1967년에 쓰여진 소설입니다. 아이고, 67년이면은 그때 교회가 막 부흥팽창하던 때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마시간 단면이 드러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어떤 그 징후를 어떤 작가의 촉수, 그 예술가의 그 안테나로 정확하게 포착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연장선상에 오늘날의 대형 교회를 비롯한 한국 기독교가 놓여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아이고, 벌써 금요일이 왔습니까? 지난주에 시가 있는 금요일 없이 예. 우리가 한 주를 보냈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사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시가 있는 금요일 없냐고. 예. 이 시가 있는 금요일 기다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가 봐요. 그럼요, 교수님. 예.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나이덕 시인의 시집 뿌리에게에서 몇 편 골랐습니다. 네, 뿌리에게. 예. 네, 뿌리에게. 첫 시집이에요. 이 나이덕 시인의 첫 시집인데 첫 시집이어서 그런지 좀 풋풋한 냄새도 나고요. 뭐랄까 조금 억센 맛도 있고 그런데 요즘 간행되는 우리 나이덕 시인의 시에 비해서는 그 억센만큼 젊은 시절의 냄새가 아주 자욱하기도 합니다. 6월을 보냈는데 우리가 6월 항쟁 얘기를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글쎄 말입니다. 6월 항쟁이 벌써 30년이 훌쩍 지났는데 예. 그 얘기도 못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시집을 뒤적뒤적 하다가 이한열 열사를 추모하며라는 시가 있어요. 그대를 어디에 묻으랴. 여기에 눈길이 머무르러서 이 시집을 다시 고르게 됐습니다. 나이덕 시인이 1966년생이니까 이 시집을 25, 91년도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한열 열사에 대한 기억이 뚜렷했을 때죠. 먼저 그 시를 읽고 이 뿌리에게 몇 편 함께 보겠습니다. 그대를 어디에 묻으랴입니다. 우리에게 땅이 없다. 그대의 시신을 안고 도망쳐 나왔지만 따뜻하게 묻어줄 땅이 없다. 병원 입구마다 몇 겹의 경찰들이 에워싼 그런 땅 말고 우리가 그대를 따라 걸어가는 행렬이 되고 열려진 하늘 아래 그대의 무덤을 만들 몇 줌의 흙, 몇 발자국의 자유가 우리에게 없다. 그대를 어디에 묻으랴? 그대를 두고 어디에서 만나랴? 죽음에 대해 자주 무디어지는 습관을 어느 곳에 무릎 꿇고 용서받으랴? 망월동에서 4.19 묘지에서 묻힌 그대들을 만나는 그 순간마다 아직도 땅 없음을 다른 말로 둘러댈 수 있으랴. 우리에게 땅이 없다. 이제 그대가 누운 새치의 죽음만이 우리의 깨끗한 땅이다. 네, 그대를 어디에 묻으랴라는 시 읽었습니다. 이한열 열사를 보내놓고서 그대를 묻을 땅이 없게 얘기하네요. 이한열 젊은 학생이 죽은 그 죽음만이, 그 새치의 죽음만이 우리의 깨끗한 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1년 단계니까 아직 군부 독재 서슬이 펄했을 때입니다. 전두환을 지나서 노태우가 아직 살아있을 때죠. 그런데
노태우가 아직도 살아있긴 있나요? 병석에 누워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참 올해도 식물인간으로 올해도 연명하네요. 그때 열려진 하늘 아래 그대 무덤을 만들 그 몇 줌의 흙, 몇 발자국의 자유가 우리에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몇 줌의 흙, 몇 발자국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 있죠.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러면 오가는 언어들, 광화문에서 벌어지는 그 우리 공화당의 행태들을 보면은 참 자유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우리 얼마 전에 공개 방송하면서 네. 우리끼리 지나가듯이 얘기했지만은 뭐 이럴 때는 이런 얘기 하면 혼난다 그러긴 했는데 정말 고문관이 되고 싶어요. 고문관, 예. 고문관 되는 거야? 뭐 흉될 게 뭐 있습니까? 고문을 하면 문제지. 네, 저는 그 고문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뭐랄까요? 아무 생각 없이 까부는 놈들 잡아다가 민주주의를 해서 거둔 열매를 그놈들이 다 독식을 하는 꼴이 됐어요. 무임승차자들에게 민주주의의 열매를 갖다 바친다는 게 참 이한열 열사나 이런 분들 생각하면 화가 나서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김수영 시인의 말대로 민주주의의 싸움이니까 민주주의식으로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귀찮고 더디더라도 말인즉슨 옳은데 그럼에도 막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체류탄을 마구 뿌려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뿌려서 그것들 좀 매운맛 좀 보여주고. 혼 좀 나시겠네 이제 우리 교수님 또 사모님께. 그래 말입니다. 예. 잡아다가 둘이는 못 틀더라도 둘이 트는 신이라도 한번 하면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정말 너무 분노가 치밀죠, 진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반만 접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한열 열사 6월 항쟁을 생각하면서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막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작자들 많이 있죠. 네.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언어, 상식적인 언어로 대화하면은 손짓하면은 받아들이고 주고받고 하는 오가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 대화 자체가 이제 거의 불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몸부림인지 뭔지 단발마의 비명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화가 정말 통하지 않습니다. 엉덩이를 내리고서라도 얘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예. 시인 나이덕은 91년에 발표한 이 시집 수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화, 이 손으로 하는 얘기라는 뜻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듣지 못하는 노래, 이 노래를 나는 들어도 괜찮은 걸까? 네가 말하지 못하는 걸 나는 감히 말해도 괜찮은 걸까? 새들이 울면 그 소리를 너에게 들려주고 싶다. 그래서 새의 날개처럼 손을 활짝 펴고 눈은 붉게 하늘을 보며 온몸으로 지저귀면 문득 가지를 넘어 날아가는 노래는 무엇일까? 나눌 수 없는 고통을 침묵하는 새의 노래는 무엇일까? 마지막 문장, 나눌 수 없는 고통을 침묵하는 새의 노래는 무엇일까?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눌 수 없는 고통을 참아 침묵하는 그 새의 노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정말 얘기를 제대로 못해서 눈물 겪게 안타까웠던 시절들도 있었죠. 지금은 얘기를 자유롭게 하라 그러니까 저 무지막지한 말들, 정말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오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 말이 귀한 줄도 알아야 되는데요. 자유롭게 말을 한다는 것, 자유롭게 내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똑똑히 보여줘야 되는데 다시금 고문관의 시간이 그리워지는 때입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 시집 뿌리에게의 표제시입니다. 뿌리에게라는 시인데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뿌리가 내리는 흙에 대한 사유인데 이 남성성과 여성성이 만날 때 빚어지는 아름다운 그 세계를 상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끼고 좋아하는 시인데 듣는 사람마다 다를 줄 압니다만 읽어보겠습니다. 뿌리에게입니다. 깊은 곳에서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나는 막 갈구어진 연한 흙이어서 너를 잘 기억할 수 있다. 내 숨결 처음 데이던 그 자리에 더운 김이 오르고 밝은 피 뽑아 너에게 흘려보내며 즐거움에 떨던 나의 사랑을 먼 우물 앞에서도 목마르던 나의 뿌리여
나를 뚫고 오르렴. 눈부셔 잘 부스러지는 살이니 내 밝은 피에 즐겁게 발적시며 뻗어가려무나. 척추를 휘어접고 더 넓게 뻗으면 그때마다 나는 착한 그릇이 되어 너를 감싸고 불꽃 같은 바람이 가슴을 두드려 세워도 내 뻗어가는 끝을 한양 축복하는 나는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을 가졌어라. 내가 타고 내려올수록 단단해지는 나의 살을 보아라. 이제 거무스레 늙었으니 슬픔만 한두름 꿰어있는 껍데기에 마지막 잔을 마셔다오. 깊은 곳에서 내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내 가슴에 끓어오르던 벌레들.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빈 그릇. 너의 푸른 줄기 솟아 햇살에 반짝이면 나는 어느 산탈 연한 흙으로 일구어지고 있을 테니. 네, 이 뿌리를 가꾸는 또는 뿌리를 기다리는 연한 흙의 이야기였습니다. 예. 이런 시 조근조근 읽다 보면은 참 가슴에 물릴 때가 있어요. 이 동심원들을 멀리 그리면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연 이렇습니다. 깊은 곳에서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내 가슴에 끓어오르던 벌레들.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빈 그릇. 너의 푸른 줄기 솟아 햇살에 반짝이면 나는 어느 산비탈 연한 흙으로 일구어지고 있을 테니. 흙이 있어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테고 또 뿌리가 있어서 흙일 수 있겠죠. 흙으로서 갈구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시인은 얘기합니다. 네. 아마 오랜 세월 기억에 남을 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볼까요? 몇 편만 더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뉴스 공장을 접수하러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접수는요, 뭐 하루 대신하는 거죠, 뭐. 네, 접수는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뿌리를 내렸는데 그게 기존의 틀들을 다 부셔버리고 아이고. 새롭게 그 자리에 가꾸는 거죠. 예. 사표라는 시입니다. 사표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표는 우리 사표를 내다 할 때 사표고요. 네. 교사의 사표라고 할 때 있죠. 스승의 그렇죠. 표상 얘기할 예, 때. 스승의 표상. 네, 나이덕 시인이 젊었을 때 일찍 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교조 문제와 관련한 좋은 시들도 이 시집에 많이 실려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시 중에 아닌가 싶습니다. 전교조가 1988년, 89년 요 무렵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참교육을 향해서 돛을 올리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아직 법의 노조로서 힘겨워 있습니다만 빨리 어떻게 일이 마무리가 돼야 할 텐데 아직 전교조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 시는 시인 나이덕이 선생님 나이덕으로서 쓴 작품입니다. 시간을 떠올리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속에서 창밖으로 타오르는 노을을 보며 하늘에 대고 몇 장이나 사표를 썼다. 갓난아기를 남의 손에 맡겨두고 나와 남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심정.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눈망울을 뒤로하고 내가 밝히려고 찾아가는 그곳은 어느 어둠의 한 자락일까. 이 어둡고 할 일 많은 곳에서 사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내가 이렇게 사표를 쓰게 된다면 그 붉은 노을을 언제 고개 들고 다시 볼 것인가. 하늘에 대고 마음에 대고 쓴 수많은 사표들이 지금 눈발되어 내리는데 아기의 울음소리가 눈길을 밟고 따라와 교실문을 가로막는데 나는 차마 종이에 옮겨 적을 수가 없다. 붉게 퇴진하는 태양처럼 장렬한 사표 한 장 쓸 수는 없을까. 네, 이런 시입니다. 갓난아기를 남의 손에 맡겨두고 나와 남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심정을 얘기하네요. 네. 그리고 이 교실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그럴 때마다 찾아오는 자괴감. 이 속에서 몇 번이나 사표를 쓰다 말고 하면서 교사로서 너무 깊은 아픔에 괴로워하는 교사이자 시인의 표정이 아주 또렷하게 보이는 그런 시입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교수님. 그래요. 이 뿌리에게를 비롯해서 나이덕 시인의 시집들이 좋은 시 참 많습니다. 취미 삼아서 이 시집 한 권씩 모으는 것도 참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시집들, 이 뿌리에게처럼 91년에 나온 시집부터 최근에 나온 시집까지 이 나이덕 시집을 한번 쭉 모아보는 것. 제 기억에는 한 7, 8곳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신의 컬렉션을 하나씩 마련하다 보면은 시집에 집이 생깁니다. 내 책장 한 구석에. 그러다 보면 뭔가 아주 뿌듯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취미도 한번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소원이라는 시 한 편 보겠습니다. 소원이요? 예. 네. 네가 아들 몫을 하려면 법대에 가라. 힘없는 아버지의 힘준 목소리가 전봇대 위에 붙박이별처럼 빛나던 시절. 저는 글을 쓰겠어요. 그때는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너도 이제 졸업반인데 살 궁리를 해야지. 남들은 외국어 학원이다, 자격증이다 난리인데 밤늦게 쏘다닌다고 꾸중만 듣던 제가 아버지에 대한 시를 써서 문학상을 받던 날, 그 시를 읽으시고 한참 생각에 잠기시던 아버지. 포탄이 남기고 간 기억 속에 평생 잠기어 사신 아버지. 총살당한 할아버지의 시신을 거두어 오던 날 멀찌감치 미루나무에 기대어 울기만 하셨다지요. 낯선 땅에 내려와서는 몇 번의 실패를 겪고 자식만은 결코 마지막 밧줄처럼 잡고 계셨지만 새가 날아가듯 그 기대와 욕심도 기울어 갔지요. 욕심이 날아간 후에는 그 자리에 소원이 둥지를 트는가 봅니다. 이제 교사가 되고 시인이 된 저에게 희끗한 머리카락 위로 손을 흔드시며 하시는 말씀. 내 소원이 무언지 아느냐? 네가 진실한 입 하나 가지고 사는 거다. 아이들에게는 올바른 교사가 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감싸주는 시를 쓰거라. 아버지의 이마 위로 피오르는 이 소원이 얼마나 멀고도 아픈 길 끝에 나온 것인지, 진정으로 살아남는 길이 무엇인지 저를 가르칩니다. 아버지의 폐허 위에도 불꽃 한 송이 피어납니다. 아버지의 돌뿌리 사이로 갈대 줄기가 자라납니다. 점점 높이 자라고 대가 굵어지고 그럴수록 아버지의 폐허에 더 깊이 뿌리 내리면서 아버지, 이제 저는 떠나갑니다.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드시는 아버지의 곁을. 예.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시였습니다. 아버지도 그러죠. 법대 가서, 경영대 가서, 또는 공대 가서, 안정적으로 밥 먹을 수 있게, 그런 취직 잘할 수 있는 학과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시 쓴다고 소설 쓴다고 하면은 무슨 빌어먹을 짓이냐. 예. 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시인의 아버지는 아버지에 대한 시를 써서 문학상을 받고 왔더니 생각에 깊이 잠기시더랍니다. 그러고 나가서는 옛날 얘기, 총살당한 할아버지 시신을 거두어오던 날을 기억하고 그날 기억하면서 미루나무에 기대어 울던 날을 또 기억하고 낯선 땅에서 실패했던 것을 기억했단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거죠. 그런 그 아버지가 시를 쓰는 나에게 정말 진실한 입 하나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한답니다.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올바른 교사가 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감싸주는 그 시를 쓰라는 게 아버지의 소원이었다고 이 시인은 쓰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의 소원을 들으면서 시인은 비로소 아버지와 이제 헤어져서 제 갈 길로 갈 수 있는 어른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작품으로 보면 좋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좋은 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집 한 권 읽다 보면은 또 일주일이 뭐랄까요, 좀 두툼해지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로 응원해주세요. 이 방송을 유튜브 김용민 TV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